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4대 경제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합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파주와 김포 지역의 돼지를 사들이거나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한국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2020선 가까이 떨어졌던 코스피는 현재 2030선 안팎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직원 11명이 뇌물수수와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렌트비를 납품업체에 대신 내게 하거나 10채가 넘는 아파트를 수의계약으로 가져오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에 국내 4대 경제단체장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집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만 모아서 별도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그리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월 10일에도 청와대에서 간담회가 있었지만 이때는 기업인들과 경제단체장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패싱 논란을 겪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에도 오찬에 초청받지 못했는데요. 오찬 회동은 조금 뒤 12시에 시작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네, 이번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실상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제 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출 부진과 물가 등에 대한 논의 등 경제계와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18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전국 상의회장단 회의에서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다며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주로 재계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을 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경기 지표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국회가 바라보는 경기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앞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 달성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국회도 경기 인식을 다소 부정적으로 본 거죠. 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및 중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성장률 2.4%보다 낮은 건데요. 올해 설비 투자가 7%, 건설 투자가 4.5% 감소하는 등 투자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 수출은 지난해 3.5%에서 올해 1.3%로, 민간 소비는 2.8%에서 올해 2.1%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올해 소비자 물가가 겨우 0.8% 올라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4%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 측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경기 지표의 상승 반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정부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다고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성장률을 2.3%로 전망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2.6%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수출도 소폭 개선되겠지만 투자 활력을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중기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성장률이 2% 초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결국 김포와 파주에서 사육되는 모든 돼지를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들 엄하은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엄 기자, 일단 확진 판정 얼마나 났는지 좀 살펴볼게요. 어제도 휴일이었던 어제도 확진 판정이 2건이나 추가가 됐습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 경기 김포시 통진읍과 파주시 문산읍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로써 발병 농가는 모두 13곳으로 늘어났는데요. 해당 농가 2곳은 각각 돼지 2,800여 마리, 2,3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특히 통진읍 농가의 경우 반경 3km 내 다른 농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2만 4천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살처분 대상 마리수는 총 14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방역당국이 어려운 게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중요한 실마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죽은 야생 멧돼지. 이 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고요. 네, 환경부는 어제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혈액을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죽은 멧돼지가 발견된 곳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로 남방 한계선 철책 안쪽입니다. 환경부는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발병한 지난해 8월 이후 멧돼지 총 1,200여 마리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왔는데요.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 철책을 통과하려는 멧돼지는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지침을 최전방 부대에 내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경기도 방역망이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위험 지역의 모든 돼지를 정부가 사들이거나 살처분하겠다 이렇게 처단이 내려진 거죠. 네, 농식품부는 김포와 파주 지역의 모든 돼지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수매 후 조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발병 농장 3km 이내 살처분 대상 농가를 제외하고 지역 내 모든 돼지 농장에 대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살처분 대상은 5달 이상 사육한 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입니다. 네. 수매한 돼지는 정밀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되는데요. 이후 도축장에서도 다시 임상 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합니다. 한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에 내려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오늘 새벽 3시 반부터 48시간 연장됐습니다. 네, 확산하는 돼지열병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일단 영향을 받아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17% 떨어진 2028.40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를 출발했다가 외국인의 매도에 밀려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때 2022선까지 밀리며 2020선에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된 영향이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 62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23% 떨어진 623.08에 출발해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확대하는 가운데 대다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환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3원 50전 내린 1,202원 50전에 출발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로 번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직원들이 수억 원의 뇌물을 받는가 하면 사적인 이유로 회사 돈 수억 원을 쓰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내부 징계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LH의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가 된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과 검찰로부터 뇌물과 횡령 혐의를 통보받은 직원은 모두 11명입니다. 이 가운데 직원 A씨는 지인이나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투자 조언과 자문 제공 등의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업체 직원 B씨 등 4명은 이 업체 대표와 납품 계약이 성사되면 납품 금액의 최고 2.5%를 받기로 하고 실제로 각각 3천만 원대의 현금과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이 확인돼 모두 파면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8억 원짜리 장비를 회사 돈으로 구입하고 기존 장비는 재학 중인 학교에 무상으로 넘겼다가 처벌된 직원도 확인됐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선정도 또다시 문제가 됐다고요. 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공공임대 아파트 2만 5천 세대의 수입차 보유 현황을 살펴봤더니 2억 원을 호가하는 BMW와 벤츠를 포함해서 수입자 188대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선정 때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고 무주택자 여부만 살피다 보니까 이처럼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일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LH가 분양하는 공공 아파트의 부저격자 수가 최근 5년간 10,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비율로는 11.4%나 됩니다. 이유를 보면 소득 기준을 넘어선 경우가 23%로 가장 많았고 집이 있는데도 청약을 넣은 경우, 과거에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순이었습니다. 이 LH 아파트 청약 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1년간 신규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는데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청약 시스템에서 사전에 주택 소유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한 신혼부부가 10쌍 중 4쌍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 47,146쌍 가운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56%로 40% 이상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에서 계약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41.24%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제주와 대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항해서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이후에 우리나라 여행객의 일본 내 소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줄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한국 여행객이 일본에서 결제한 금액 실제로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한국 여행객의 일본 내 결제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 우리나라 여행객이 일본에서 600달러 이상 결제한 총액은 1,200만 달러였습니다. 1년 전에 2,804만 달러보다 57.2% 급감한 건데요. 앞서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자 8월에는 일본 맥주 수입액이 1년 전보다 97.1%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일본 방문과 소비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차의 판매량도 급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일본 브랜드 차량의 국내 판매 감소 폭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일본계 브랜드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1,100세대에 그쳐서 지난해 9월 2,744대보다 59.8%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에는 일본차 판매량이 17.2% 줄었었는데 그 다음 달인 8월에는 56.9% 떨어진 데 이어 지난달에는 59.8%로 감소폭이 더 커진 겁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 경유차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환경부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을 때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대안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입니다. 서울시 등 14개 지자체에서 다음 달부터 조치를 시행하며 부산시, 충청북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내년 7월부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환경부는 이를 내년 1월로 앞당기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운행 제한 조치를 혹시나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운행 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전국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하루에 2번 이상 적발된 경우엔 처음 적발한 지자체가 하루 1회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혹시 예외가 적용되는 차량이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예, 환경부는 매연 저감 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긴급 자동차나 장애인 자동차 등은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저감 조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매연 저감 장치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로만 결제하는 서비스가 올해 안에 시범 시행됩니다. 대형 서점들은 새 매장을 1년에 한 곳만 열 수 있게 출점 규제가 강화되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관련 대책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정부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위해서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금융위원회는 11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우선 신한카드는 다음 달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인데요.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인증 등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 가맹점에서 시험 기간을 2년 거친 뒤에 확대 운영됩니다. 또 휴대폰 연체율 정보를 활용해서 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도 출시가 된다고요? 네, SK텔레콤은 통신비 연체율과 같은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서비스가 나오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출 가능성은 높아지고 금리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이런 서비스들을 포함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 서비스를 100건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금융에서는 규제 완화가 추진이 되지만 또 강화되는 업종도 반대로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서점들은 신규 출점이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된다고요.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교보문고와 같은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서점들의 출점과 확장이 제한됩니다. 소상공인의 영세함을 감안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다만 출판업의 성장 저하를 막기 위해 매년 1개씩의 대형 서점 출점은 허용키로 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대출 채권과 관련한 소멸시효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류 기자, 금융권에서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 금시초문인데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네, 통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가 돈이 없어 제때 갚지 못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생겨서 채무변제 의무가 사라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다가오기 전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돈 갚을 의무를 10년 연장해 변제 의무 기간을 늘려왔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방식으로 고친다는 거죠? 네, 소멸시효는 5년으로 못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신 채무자가 미래에 상환할 능력이 있어 보일 경우에 한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히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면책제도도 손볼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5년만 버티자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시각입니다. 채무자가 상환을 못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지정되는데요. 연체 정보가 은행끼리 공유되면 추가 대출도 어려워지고 신용카드가 해지되는 등 금융행위가 어려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 등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 노조가 사측의 시간당 생산 물량 조정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요. 조만간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르노 삼성의 노동조합이 사측의 생산 물량 조정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 사측은 오는 7일부터 부산 공장의 시간당 생산 물량을 60대에서 45대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인력도 재배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르노 삼성 노조는 이를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산 물량 조정과 인력 재배치와 관련해 노조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법원에 인력 재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이르면 오늘 중으로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지난달 중순에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지난달 말에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었는데요. 노조 관계자는 예상보다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오늘 중으로는 관련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는 7일부터 적용하게 되는 시간당 생산 물량 감소와 인력 재배치는 중단하게 됩니다. 노사의 고용안정위원회가 관련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노사 협의를 통해 시간당 생산 물량 감소와 인력 재배치 방안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기업들이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해외 유보 소득이 지난해 5,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 유보 소득은 2014년 3,211억 원에서 2018년 5,606억 원으로 4년 사이 75% 늘었습니다. 박 의원은 기업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세가 낮은 해외 자회사를 두고 유보금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폐질환 환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발병 건수는 확진과 의심 환자를 포함해 모두 1,080건으로 사망도 18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은 18개 주에서 판매된 440개의 전자담배 제품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대표단이 오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예비 접촉에 들어갑니다.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어제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출국하면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결과에 대해 큰 기대와 낙관을 갖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하루로 예정돼 있는 실무협상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1% 오름세로 2,033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18% 상승하며 62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전자 관련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기업이 미국 TV 소형 시장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현재 1.26% 오름세를 보이며 48,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LG전자 역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HLB에는 호재가 나타났습니다. 신약의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유럽 종양학회를 빛낸 베스트 오브 ESMO에 2019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이 소식에 14.98% 급등세를 보이며 8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틸렉스입니다. 유틸렉스는 줄기세포와 관련된 미국 특허를 받았다는 소식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역시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5.5% 오르며 5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락하는 종목으로는 돼지열병 관련주가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는 채십스 같은 경우에는 3.78% 빠지며 4,4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시시각각은 여기까지입니다.